정약용은 유배지 강진에서 18년을 보내며 수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오래 고민하고 가장 많이 고쳐 쓴 구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진 마음이 지나치면 스스로를 해친다. 정약용은 이 문장을 쓰고 지우고 다시 쓰기를 수십 번 반복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평생을 선비로 살아온 사람이, 어질게 살라고 가르쳐온 사람이 이제 와서 어진 마음도 때로는 독이 된다고 말해야 하는 괴로움 때문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알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를, 베풀면 베풀수록 세상이 아름다워질 거라 믿었던 그 순수함이 얼마나 위험한 환상이었는지를 유배지에서 그는 보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도왔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것을, 자신이 쏟아부은 정성이 원망으로 돌아오는 것을, 자신의 선의가 때로는 상대를 망치는 독이 되는 것을. 그래서 정약용은 말년에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젊을 때는 베푸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야 깨달았다. 베풀지 않는 법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이것은 냉정해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이 든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인생의 가장 깊은 역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베풀미 미덕이 되려면 때로는 베풀지 않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려면 때로는 거리를 둘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 관계가 오래 가려면 때로는 끊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 정약용은 이 진실 앞에서 오랫동안 괴로워했습니다. 선비로서의 양심과 인생 경험 사이에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가르침과 깨달음 사이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 5가지 진실에 도달합니다. 나이 들어 절대 베풀지 말아야 할 것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정약용이 평생의 고민 끝에 도달한 이 깊은 지혜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60대라면 이 이야기는 아직 늦지 않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70대라면 이 이야기는 오래 품었던 의문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80대라면 이 이야기는 지나온 삶에 대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나이 들수록 덜 베풀어야 더 존중받고 더 아껴야 평안하다. 이 한 문장 속에 담긴 200년 전 한 노인의 뼈아픈 깨달음을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느껴왔던 그 서운함이, 그 후회가, 그 허탈함이 결코 당신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첫 번째, 시간을 함부로 베풀지 마라.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매일 해가 뜨면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게 주어졌구나. 젊었을 때 그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고,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언제든 다시 기회가 올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57세의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온 정약용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스승들은 병상에 누워 있었고, 자신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때 그는 목민심서에 이렇게 적습니다. 시간은 생명과 같다. 함부로 쓰면 생명을 잃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 문장을 천천히 곱씹어 보십시오. 시간을 잃는 것은 돈을 잃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을 잃는 것은 곧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아무 준비 없이 찾아와 잠깐만 시간 좀 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 선뜻 시간을 내어줍니다. 끝도 없이 전화를 걸어 하소연만 늘어놓는 지인에게 두어 시간씩 귀를 내어줍니다. 당연히 도와주셔야죠 라는 듯이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오후 시간을 통째로 내어줍니다. 정약용은 말년에 이런 일기를 남깁니다. 오늘도 남의 일로 하루를 보냈다. 내 책을 펼칠 시간도, 내 생각을 정리할 시간도, 내 마음을 돌아볼 시간도 없었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나는 대체 언제 나를 살았단 말인가? 이 문장을 읽으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정약용만큼 많은 책을 쓴 사람도,
정약용만큼 후세에 업적을 남긴 사람도 이런 후회를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날들을 남의 일로 보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어쩔 수 없어서, 거절하기 미안해서, 나쁜 사람 되기 싫어서 허비하고 있습니까?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귀한 것을 아무에게나 주면 그 가치는 사라진다. 시간은 당신의 생명입니다. 그것을 함부로 나눠주면 당신의 생명은 다른 사람의 손에서 흘러가 버립니다. 나의 하루를 갉아먹는 관계는 호의가 아니라 소모입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시간을 베풀되 내 삶의 리듬을 해치는 관계에는 분명히 선을 그으라고. 오늘은 제가 약속이 있어서요. 요즘 몸이 좋지 않아 일찍 쉬어야 해서요. 미안하지만 다음에 다시 연락 주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생명에 대한 존중입니다. 정약용은 75세에 세상을 떠나기 직전 아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너무 많은 시간을 남에게 주고 정작 나 자신과 마주할 시간을 갖지 못한 것이다. 너는 그러지 마라. 내 시간의 주인은 너 자신이어야 한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당신의 시간을 되찾으십시오. 베풀되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지는 마십시오. 두 번째, 마음을 다 쏟아 베풀지 마라. 정약용에게는 평생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가 유배 시절 가장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그 친구를 위해 무엇이든 했습니다. 친구의 어려움을 자신의 일처럼 끌어안았고, 친구의 고민을 밤새 함께 고민했고, 친구의 가족까지 돌보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정약용이 유배에서 풀려났을 때 그 친구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일기에 이렇게 적습니다. 나는 그를 위해 내 마음을 다 쏟았다. 하지만 그는 나를 위해 단 하루도 마음 쓴 적이 없었다. 이제야 깨달았다. 정은 나눌수록 깊어지지만 지나치면 얽매임이 된다는 것을. 이 문장에는 정약용의 깊은 배신감과 동시에 더 깊은 자기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친구가 아니라 자신이었다는 것을. 상대의 인생까지 대신 짊어지려 했던 자신의 태도가 문제였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합니까? 자식이 힘들어하면 그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주려 하고, 친구가 어려움을 겪으면 그 인생을 내가 대신 살아주려 하고, 손주가 조금만 불편해 보여도 그것을 내가 다 메워주려고 합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마음을 다 쏟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정약용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다른 사람의 인생은 결국 그 사람이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대신 걱정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둘째, 내 마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남의 짐까지 진 마음은 결국 병이 된다. 그리고 그 병은 누구도 대신 알아주지 못한다. 셋째, 상대방도 그것을 원치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친 관심은 사랑이 아니라 간섭이 되고, 지나친 개입은 도움이 아니라 침해가 된다. 정약용은 말년에 이런 깊은 성찰을 남깁니다. 친구를 돕되 그의 인생까지 책임지려 하지 마라. 자식을 사랑하되 그의 선택까지 대신하려 하지 마라.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가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길에 잠시 동행하는 것뿐이다. 노후에는 공감은 하되 대신 살아주지는 말아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구나라고 말해주되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라고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해 라고 위로해 주되 그럼 내가 대신 나서서 다 처리해 줄게 라고 떠맡지 않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상대를 믿고 상대의 힘을 믿어주는 것. 상대가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옆에서 지켜보는 것.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상대를 존중하는 사랑입니다. 마음을 베풀되
내 마음의 평안까지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오래 사랑할 수 있고 진정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돈을 구원처럼 베풀지 마라. 정약용의 형 정약전도 유배를 갔습니다. 흑산도로 보내졌죠. 정약용은 형이 걱정되어 자신의 유배지 강진에서 모은 돈을 형에게 보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자신이 쓸 것도 아껴가며 형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형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졌습니다. 왜일까요? 정약용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형은 받은 돈으로 다른 유배인들을 도왔고 섬 주민들에게 베풀었고 술과 책을 사는 데 썼습니다. 정작 자신의 생활은 돌보지 않은 채 말입니다. 정약용은 일기에 이렇게 적습니다. 나는 형을 구하려 했지만 내 돈으로 형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다. 재물은 흐르는 물과 같다. 막아두면 썩고 나눠주되 분별 있게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을 그때 배웠다. 여러분, 돈 문제만큼 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도 없습니다. 자식이 사업이 어렵다고 하면,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친척이 곤란한 일이 생겼다고 하면, 우리는 마치 그 돈으로 상대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재물로 사람을 묶으면 원망이 따라온다. 이 말의 무게를 느껴보십시오. 돈으로 관계를 이어가려 하면 결국 그 관계는 원망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약용은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돈은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해 줄 수는 있어도 근본 원인을 바꿔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00냥을 줘서 빚을 갚았다 해도 다음 달이면 또 빚을 진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 문제인데 돈으로는 그것을 바꿀 수 없다. 둘째, 돈을 받는 사람은 처음에는 고마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도움은 감사가 되지만 두 번째 도움은 기대가 되고 세 번째 도움은 당연함이 된다. 그리고 네 번째에 도와주지 않으면 원망이 된다. 셋째, 내 노후 자금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 돈 문제로 고생하는 것만큼 비참한 일은 없다. 젊을 때는 다시 벌 수 있지만 늙어서는 그럴 수 없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도움은 한두 번으로 그쳐야 한다. 반복되면 그것은 도움이 아니라 의존을 만든다. 그리고 의존은 결국 두 사람 모두를 무너뜨린다. 물론 진짜 급한 상황에서 도와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내 형편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명확한 선을 그어가며 해야 합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줄 수 있어. 내 노후 자금에서는 더 이상 뺄 수가 없어. 다음부터는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아봐야 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돈은 도와줄 수는 있어도 인생을 대신 책임져 주지는 못한다.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나이 든 사람의 지혜다. 네 번째, 자존심을 깎아가며 베풀지 마라. 정약용이 유배에서 풀려났을 때 그의 나이 57세였습니다. 18년 만에 돌아온 한양은 낯설었습니다.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옛 동료들은 대부분 권력의 중심에서 멀어져 있거나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럼에도 정약용은 다시 세상과 관계를 맺으려 했습니다. 옛 제자를 찾아가고 지인들을 만나고 학문적 교류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한때 스승이었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쓸모없는 늙은이로 보인다는 것을. 한때 동료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을 과거의 인물로 취급한다는 것을. 어느 날 정약용은 옛 제자의 모임에 초대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구석에 앉아 있었고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젊은 학자들은 자신들끼리 이야기를 나눴고 정약용의 의견은 묻지도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약용은 일기에 이렇게 적습니다. 오늘 나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 존엄을 버렸다. 무시당하는 것을 느끼면서도 웃었고 소외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그날 밤 정약용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자리에 가지 않겠다고. 정약용은 이렇게 적습니다. 노년의 품격은 존엄을 지키는 데서 나온다. 베풀 때문에 스스로 작아진다면 그것은 미덕이 아니라 자기 파괴다. 여러분, 이 문장이 얼마나 뼈아픈 고백인지 아십니까? 평생 선비로 살았던 사람이, 겸손을 미덕으로 여겼던 사람이 이제 와서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는 끊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점점 약해집니다. 경제적으로 약해지고, 육체적으로 약해지고, 사회적으로 약해집니다. 그래서 더욱 관계에 매달리게 됩니다. 외로워질까봐, 버림받을까봐, 쓸모없는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무시당해도 참고, 이용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웃으며 넘기고,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취급받아도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남의 눈치를 보며 산다면 내 인생은 대체 언제 살았단 말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평생 사회를 위해 헌신했는데, 노년에까지 누군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내 자존심을 굽혀야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적어지지만 남은 관계는 더 소중해진다. 그런데 그 관계가 나를 작게 만든다면 그것은 끊어내는 것이 맞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는 유지할 가치가 없습니다. 베풀되 내 품격을 지키며 베푸십시오. 도와주되 대등한 위치에서 도와주십시오. 관계를 유지하되 나를 존중받을 수 있는 관계만 유지하십시오. 정약용은 말년에 이런 문장을 남깁니다. 노년의 가장 큰 미덕은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모든 것을 잃어도 존엄만은 지켜야 한다. 그것이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선이다. 이것이 나이 든 사람의 진짜 품위입니다. 5번째, 기대하며 베풀지 마라. 정약용의 마지막 깨달음은 가장 뼈아픈 것이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수많은 사람을 도왔습니다. 글을 가르쳐주고, 의술을 베풀고, 농사법을 알려주고, 때로는 자신의 양식까지 나눠줬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내가 유배에서 풀려나면 이 사람들이 기억해주겠지. 하지만 유배에서 풀려난 후 그를 찾아온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약용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분노하기도 했고 서운해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데,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아니라 자신이었다는 것을. 자신이 기대를 가지고 베풀었다는 것을. 그 기대가 자신을 괴롭혔다는 것을. 정약용은 일기에 이렇게 적습니다. 기대가 있는 베풀면 언젠가 반드시 서운함으로 돌아온다. 나는 오늘 그것을 배웠다. 그는 왜 이런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첫째, 사람들은 생각보다 빨리 잊어버립니다. 내가 해준 것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그때 얼마나 힘들게 도와줬는지, 시간이 지나면 기억조차 희미해진다. 이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다. 둘째, 설령 기억한다 해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보답하지 않습니다. 나는 물질적인 보답을 기대했는데 말로만 고맙다고 한다. 나는 계속 관심을 원했는데 한두 번 안부만 묻고 멀어진다. 나는 존경을 바랐는데 그저 예실로 여긴다. 셋째, 때로는 내가 베푼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냐? 이런 태도를 보일 때 마음이 얼마나 상하는가. 하지만 이것도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내가 기대를 가졌기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다. 정약용은 이 깨달음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베풀었지만 베푼 후에는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줬으면 그날 저녁이면 이미 기억 속에서 지웠습니다.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줬으면 상대가 어떻게 하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으면 돌려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풀 때는 강물에 돌을 던지듯 하라. 던진 후에는 잊어버려라. 물결이 어떻게 퍼지는지, 돌이 어디로 가는지 보지 마라. 이것이 진짜 베풀미입니다. 베풀었으면 잊어버리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줬는지, 얼마나 도와줬는지, 그것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서운함도 없고, 배신감도 없고, 원망도 생기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말년에 이런 깊은 성찰을 남깁니다. 나이 들어서 마음이 편안하려면 남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베풀되 흔적을 남기지 말고 도와주되 잊어버려라. 그것이 진짜 자유다. 기대 없는 베풀만이 진짜 자유를 줍니다.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든 얼마나 고마워하든 그것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75세에 세상을 떠나기 직전 제자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평생 배운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주겠다. 베풀되 기대하지 마라. 그것이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다. 진짜 베풀미란 무엇인가?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예 베풀지 말라는 건가? 나이 들면 냉정하게 살아야 한다는 건가? 정약용은 마지막 숨을 거두기 며칠 전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인색해졌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안다. 진짜 베풀미 무엇인지를. 정약용이 말하는 진짜 베풀문 이것입니다. 첫째, 필요할 때만 돕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 개입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려 하지 마라. 정말 급하고 꼭 필요한 순간에만 도와줘라. 그래야 그 도움이 진짜 의미가 있다. 둘째, 경계를 분명히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도와줄 수 있어.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내가 해야 해. 이런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한다. 경계가 없는 도움은 결국 서로를 힘들게 만든다. 셋째, 나 자신을 먼저 지키는 것입니다. 내 건강, 내 평안, 내 노후 자금, 내 시간, 내 존엄을 먼저 지켜야 한다. 그래야 오래 베풀 수 있고 진정으로 도울 수 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먼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겠는가? 자신을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진짜 사랑의 시작이다. 정약용은 75년의 삶을 마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젊어서 베푸는 법을 배웠고 늙어서 베풀지 않는 법을 배웠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아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오늘 우리가 나눈 5가지 진실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시간을 함부로 베풀지 마십시오.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생명입니다. 둘째, 마음을 다 쏟아 베풀지 마십시오. 공감은 하되 남의 인생을 대신 살지는 마십시오. 셋째, 돈을 구원처럼 베풀지 마십시오. 도움은 한두 번으로 그치고 당신의 노후를 먼저 지키십시오. 넷째, 자존심을 깎아가며 베풀지 마십시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관계는 유지할 가치가 없습니다. 다섯째, 기대하며 베풀지 마십시오. 베풀었으면 잊어버리십시오. 그래야 평안합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나이 들수록 덜 베풀어야 더 존중받고 더 아껴야 평안하다. 이것은 인색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지혜롭게, 더 품위 있게, 더 진정성 있게 베풀라는 말입니다. 정약용은 세상을 떠나기 전날 밤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이제 안다. 젊을 때는 많이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알게 된다. 때로는 베풀지 않는 것이 더 큰 사랑이라는 것을.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더 깊은 존중이라는 것을.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진짜 자유라는 것을. 여러분의 노후가 평안하고 존중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베풀되 지혜롭게, 사랑하되 분별 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따뜻한 삶의 서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